4번 이성한 210쪽 4번 4번 중앙에서는 항상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맞아요. 왜 그럴까? 중앙에서는 이중설리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서 그래. 길이가 똑같으면 경로차가 제로야. 알았죠? 똥 211쪽은 질문 있어요. 몇 번? 5번 211쪽 5번 또 있어요 혹시?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 해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저 누구지? 저기 212쪽은 질문 있어요. 212쪽 6번 그 다음에 219쪽에 다 해왔나 보네. 셋 다. 219쪽 질문 있어요. 219쪽 질문 없어요. 여기 한 사람, 219쪽 한 사람. 어? 여기 진도 나갔지? 하도 안 나갔나? 나갔지? 했어 혹시? 아무도 안 했어? 안타깝네요. 그러면 219쪽부터 224쪽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219부터 224쪽은 다음 시간에 211쪽 5번 6번 봐봅시다. 211쪽 5번 6번 자 5번부터 봐봅시다. 1초일 때 얘네들이 1cm 1초 1cm간데 1초 1cm 자 그러면 1초일 때 보면 1초일 때 A가 이만큼 가 있을 때 B는 똑같이 1초에 1m 가야 되니까 B는 이렇게 가 있겠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X가 1.5cm인 X가 1.5cm 여기구만 1.5cm일 때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그죠?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기억나갔고 B는 1.5초일 때 합성파 변이는 1.5초면은 X가 A가 이만큼 전지를 했을 때 B가 지금 합성파가 이만큼 와야 되니까 딱 여기서 끊겼네. 그렇지? 맞지? 여기서 둘 다 끊겼잖아. 맞죠? 그래서 위상변화가 없어야 돼요. 진폭은 얼마 나와야 돼? 진폭 0 나와야 돼. 진폭 0 파동이 끊겼으니까 자 그래서 진폭 0이다 맞았고 지금 T가 3초 이후에 A는 상쇄되어서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완전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거 가봅시다. 그 다음 거. 자, 기억부터 봐봅시다. 기억. 6번에 기억. 지금 보니까 가 다음이 나지. 그죠? 가 다음이 나니까 A는 어디로 가고 있어? A는 오른쪽 가고 B는 왼쪽 가고 있죠. 그래서 A는 오른쪽 가고 있다. 맞았죠? 니은 자 T0일 때 X는 X가 2.5의 변이를 구해보래. 그림 안 그리면 못 풀겠네. 그림 그려볼까? 1cm 간격으로 날아볼까? 자 그러면 A를 과거로 돌려보자. A가 지금 1, 2, 3, 4, 5, 6, 7에서
지금 3을 가기 전에 4를 가기 전에 그러면 A는 파동이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B 파동도 지금 3cm에서 1초 전이니까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네. 지금 A를 과거로 돌려보니 3초일 때 위로 가야겠다. 이렇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B도 돌려봐야겠다. 돌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T가 몇 초일 때 T가 0초일 때 T가 0초. 자, 그래서 0초일 때 X가 2.5, 2.5면은 여기네. 여기에 변이는 요만큼이야. 요만큼이 지금 1cm죠. 그죠? 그래서 니은 맞아서 틀렸어요. 니은 틀렸죠? 그렇지? 여기 2.5면은 3하고 2 사이니까 그때 변이는 1cm 해야 된다. 틀렸어. 1cm 해야 돼. 자, 디귿 나에서 3cm에서 4cm 구간에서 지금 나 그림에서 보이잖아. 3cm에서 4cm 구간 보니까 상세간섭이야, 고강간섭이야 지금? 상세간섭이 일어나죠. 그러하니 얘는 어째 틀렸죠. 보니까 얘가 애초에 둘이 합쳐질 때 위상이 반파정 차이잖아. 그렇지? 반파정 차이니까 얘 전진하면 계속 상세간섭이 일어나겠는데.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2초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2초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속 상세간섭이네 이 파동은. 알았죠? 자, 끝났고 진도 나갑시다. 적어놔야지. 자, 우리는 그거 하나 말았을걸. 저기 뭐지? 빛의 이중성 맞죠? 거기 할 차례 맞죠? 빛의 이중성 합시다. 자, 빛의 이중성 합시다. 광전효과. 자, 광전효과 처음부터 하면 되죠? 빛을 쏘면은 자, 이제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기 이렇게 있고 빛을 쏘면 튀어나와요. 알았지? 그럴 것 같죠? 빛 에너지 넣으면 튀어나올 거 아니야. 자, 근데 실험을 해보는데 우리가 빛이 파동이니까 빛은 파동이니까 파동 에너지 개념으로 잠깐 생각해볼까요? 파동 에너지 개념. 예전에는 파동이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은. 지금 뭐 많이 흔들리면 어떡하냐. 빨간 거 있네. 여기 흔들리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폭이 이거잖아. 많이 흔들리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게 돼요. 자, 실험. 저진동수 고진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고진폭. 그 다음에 고진동수 저진폭 쏴요. 그러면 연우야 에너지가 어때? 일정한 거지? 하나 작게 있으면 하나 키우고 하나 크게 있으면 하나 작게 하고 에너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자를 빛을 쏩니다. 빛을 쏴가지고 그러면 전자가 이제 튕겨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전자 발견을 보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튕겨 나오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자, 또 시간을 오래 빛을 오래 쏴주면은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험 또 합니다. 실험 또 해요. 이거로 자. 고진동수 저진폭 이거 보니까 진동수가 빛에너지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진동수 단시간 그 다음에 저진동수 장시간 그러면 에너지 입장에서 바뀐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을 쏴요. 빛을 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전자가 방출되고 여기서는 전자 방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누구에만 영향받았죠? 빛 에너지가 실제로 실험해보니 진동수에만 영향받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알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진폭이 빛을 크게 흔들리게 하는 건데 이게 빛의 세기 혹은 빛의 양이라고 해요. 이건 외우시고 알았죠? 이게 광자적갑니다. 있죠? 뭐 책에 설명이 요거로 돼 있으니 우린 요거로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아예 영향을 안 주냐? 그런 건 아니고 자, 진동수를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충분한 진동수가 된다면 그렇죠? 충분한 진동수가 된다면 그러면 빛의 시간하고 빛을 쏜 시간하고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전자 그 방출 전자의 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방출 전자의 양. 그 다음에 진폭하고 빛의 진폭, 빛의 양하고 방출 전자 양하고 비례하더라. 알았죠? 잘 적어주세요. F를 만족한다면 자, 근데 단시간으로 쐈을 때 전자 방출이 되잖아요. 맞지? 이때 시간 간격이 없대. 시간 간격이 없어. 좀 시간 간격이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시간 간격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과 전자가 충돌해. 빛과 전자가 충돌하면 뭔 뜻이지?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때 빛은? 맞아. 이때 빛은 입자래. 빛은 입자. 알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동수가 작은 빛은 뭐고? 파동이고 진동수가 큰 빛은 입자다. 어렵지? 그래서 광양자설 빛의 이중성, 빛은 황이면서 입자다. 그게 광양자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양으로 잴 수 있다라는 뜻이고
빗양자설은 빗이 두 종류를 가지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양재는 셀 수 있다. 합지수를. 그리고 양자 우리 나중에 화학에서 양자수 배울 건데 양자수는 쓸 수 있다. 여기 광양자설은 빛이 입자와 파동이다. 우리 양자역학 들어봤죠? 양자역학이 광양자설하고 되어 있어. 양자역학은 광양자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분 잘하세요. 알았죠? 우리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짠. 그래서 빛이 누구냐? 입자이면서 파동이래. 자, 그러면은 진동수가 엄청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219쪽에 있는 여기는 관계식이 없네. 관계식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자,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미 때문이지. 그렇지? 일어나야 돼. 잠 안 돼야. 일어나야 돼. 이거 되게 쉬운데 설명 안 들으면 겁나 어려워. 자, 관계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빛에너지 때문이에요. 빛에너지고 전자 방출이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잖아. 그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잖아. 인력이잖아. 그래서 빛에너지가 이 인력을 끊고 도망시켜야 돼. 전자를. 알았죠? 그럼 원인은 빛에너지고. 자, 그랬더니 빛에너지를 누가 빼? 이게 빼. 원자 핵이 전자 방출 방해. 제일 중요한 거 원자 핵이 방해. 알았죠? 그랬더니 전자가 방출해. 전자가 움직여. 전자가 역시 쓸 공간이 있어. 쓸 공간이 있네. 자, 맞죠? 이거를 여러분 책에서 뭐라고 그래? 이람수라고 그래. 이람수. 그래서 간단해. E1 빼기 E2는 E3. 근데 이람수를 뭐라고 적냐면 W라 적어. 그렇지? 이람수를 W라 적어요. 쉽지요? 그렇지? 자, 우리가 전자가 움직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전기 에너지를 가져. 전기 에너지. 맞지? 그렇지? 전기 에너지 같지? 그렇지? 똑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E는 HF야. 왜? E가 A, F, P라거든. 두 놈 늘리려면 HF 넣으면 되고,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했어요. 알았죠? 이걸 이제 정리한 사람이 플랑크야.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 얘를 플랑크 상수 의미가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얘를 HF1, 얘를 HF, 그 다음에 2, 여기를 HF3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냥 1, 2, 3니까 1, 2, 3 하면 돼. 별 뜻 없어. 했죠? 자, 그때 이 이람수의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그래요. 한계 진동수. 책에 나와 있거든. 이람수의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때 전자가 움직인다 했잖아.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 있어. 이때 m은 전자 전량, v는 전자 이동 속도.
됐지요? 자, 또 전기 에너지가 2V로도 줄 수 있어. 알았죠? 이건 적어놔. 됐지요? 다 정리해 주시고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렵지? 알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사실 광역 양자선은 모르면 어렵고 간단히 적어주시고 이게 이제 229쪽에 다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았죠? 그리고 용어를 다 외우셔야 되고 의외로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고 요거 있죠. 요거면 빛이 사실은 입자였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빛을 광입자라고 부릅니다. 광입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광입자라고 부르고 또 여기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얘는 빛 때문에 생긴 전자라 불러서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광전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광입자랑 광전자 관련된 게 은근히 이접자로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래서 여기 책에 이제 안 나왔지만 여기가 에너지를 공급을 할 겁니다. 아니구나. 여기가 방출 전자 에너지. 뭐 여기는 공급 빛 에너지. 그 대신 다 진동삼수예요. 진동삼수.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처음부터 공급 에너지가 없다가 생성됐을 때 방출 전자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생겨.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자 방출이 일어납니다. 전자 방출. 공급한 에너지가 이만큼 되지만 전자 방출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람수예요. 그렇죠? 이람수 또는 이게 진동수라면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알았죠? 간단히 그러죠? 그게 이제 요만큼이 광전자 에너지 또는 광전자 진동수. 컴퓨터가 우리가 앞에서 매질이 안 변하면 이제 매질 빛을 이 봐보세요. 레이저 빨간색으로 비추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니 현실은 좀 다르더라. 그게 컴퓨터 효과야. 컴퓨터 효과 봅시다. 자, 지금 광자 빛입니다. 광자 빛이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둘이 부딪혀가지고 빛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가더라. 알았죠? 그러면 부딪혔으니까 얘를 광전자 에너지라고 하고 광전자 에너지라고 하고 나중 광전자가 광자고 얘가 나중 광전자고 광전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원래 성립하지 않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거든.
어찌됐든 얘 부딪히고 나서 얘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에너지가?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원래 정지하고 있었는데 빛이 부딪혀가지고 움직인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에너지 감소가 일어나겠지? 에너지 감소. 근데 이는 HF라 했잖아. 이는 HF. 그러면 뭐가 또 감소해? 진동수가 어떻게 보면 진동수가 감소한다.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빛이 벽에 충돌하면 혹은 뭐에 충돌하면 빛이 물질에 충돌하면 진동수가 바뀌어. 엄청난 내용이네. 왜? 앞에서 뭐라 배웠어? 앞에서 파동은 어쨌든 파동은 진동수가 한 번 생성되면 어쩐다? 안 바뀐다. 근데 빛이 보니까 물질에 충돌하면 진동수가 바뀌어버리네.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뭐 했어? 반론을 제기한 거지. 반론. 빛이 파동이었을 때는 진동수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빛이 실제로는 어쩐다고? 충돌할수록 진동수가 바뀐다. 알았죠? 그래서 파동은 진동수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걸 반론을 제기한 게 컴퓨터 효과예요. 알았죠? 중요하겠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알아야 되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컴퓨터 효과. 그래서 빛이 뭔지 궁금하지? 그렇지? 맨 밑에 식도 외워야 되거든요. 맨 밑에 식 읽어보세요. 맨 밑에 식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외울 거냐고? 자, 우리 뭐냐 2분의 mv 제곱은 우리가 운동량 곱하기 v거든. 사실은. 그래서 일반 물질에서 운동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져. 예를 들어서 물체가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이 커져.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맞지?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이 커지지? 왜? 운동량은 mv니까. 그렇지? 운동 에너지는 P 곱하기 V인데 과학에서 V는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이어서 2분의 PV예요. 그래서 P가 MV니까 MV 곱하기 V분의 2니까 2분의 MV 제곱이에요. 알았죠? 사실은 P 곱하기 V의 그래프의 적분이에요. 알았지? 자, 그런데 빛은 입장이 좀 다르네. 빛은 광속도로 고정돼 있어. 그렇지? 그리고 빛도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mc야. 근데 m은 빛의 질량이고 빛의 질량. 속도는 빛의 속도고 빛의 속도. 근데 광속이 고정이야. 고정. 그러니까 빛의 운동량 고정이야. 이렇게. 그래서 빛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그럼 빛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안 붙는 빛이야. 이해갔지? 근데 빛이 움직이려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지? 그럼 여기 빛의 에너지가 HF인데 빛의 운동 에너지는 뭐야? 빛이야. 됐지? 맞지? 맞지? 빛의 에너지를 HF라 적을 수도 있고 빛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어? 이거 못 들었지? 광속은 시야 고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량은 일정해야 돼. 왜냐면 속도가 고정이면 빛의 질량도 고정이거든. 얘도 P도 고정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운동에는 둘이 곱하는 건데 둘이 직선으로 비례관계면 2분의 1 붙여주지만 얘는 비례관계가 아니고 사각형 박스가 나오지. 그래서 이 친구 운동 에너지 P씨야. 그래서 빛은 빛 에너지 A로도 쓸 수 있지만은 P씨라도 쓸 수 있어. 운동 에너지라고도 쓸 수 있어. 빛이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광속은 람다 F잖아. 책을 보니까 책에 람다로 바꾸래. 그래서
F는 어떻게 돼? 람다분의 C가 되겠다. 그래서 F가 H 람다분의 C가 PC가 되기 때문에 P가 약분돼서 자 P 람다는 H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책에서는 어떻게 써져 있어? P가 람다분의 H라고 적혀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P 람다 H. 알았죠? 아까 플랑크 상수를 뭐 한다고? 일정한 상수입니다. 일정 상수. 자, 그러면 얘들이 알아낸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빛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데 혹시 모든 물질이 입자, 파동을 둘 다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빛이 입자, 파동을 같이 갖는다면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면 혹시 모든 입자도 사실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지 않을까? 알았지? 파동에 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모든 입자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알았죠? 왜냐면 전자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 전자적 입자 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지? 빛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전자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애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둘의 관계식을 하나 뽑아보려고 하니까 이거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P 람다는 H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P 만약에 등치가 큰 물체는 질량이 크니까 운동량이 클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전자보다 등치가 훨씬 큰 애들은 운동량이 크니까. 그렇지? 그러면 침동수가 완전 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침동을 조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운동량이 전자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파동성이 작은 거야. 그래서 물질성이 크면 파동성이 작고 그래서 물질성이 커버리면 파동성이 좁게 관찰되고 파동성이 크면 물질성이 작게 관찰되고 두 개의 곱은 일정하더라. 알았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질성과 파동성 둘 다 갖는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어느 정도 맞아. 여러분 혹시 알아? 얼굴이 비슷하면 음색이 비슷한 거 알아? 목소리 비슷한 거. 얼굴이 비슷하면 목소리가 비슷해. 몰랐어? 그래서 가수들끼리 보면 음이 비슷하잖아? 얼굴이 비슷해. 이걸 걸렸어. 얼굴이 비슷하면은 운동량이 비슷해가지고 파동, 얘가 낼 수 있는 음파가 비슷해. 이거 몰랐어? 그래서 생긴 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목소리가 비슷한 거야. 그 모창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가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게 이것 때문이야. 대박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알아낸 게 있어. 자,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광자가 아니라, 자, 광자까지는 아니고 빛이 있는데 전자가 있고 빛으로 부딪혀가지고 관찰할 거야. 이렇게 관찰할 거야. 관찰. 알았지? 그러면 빛으로 전자를 부딪혀서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일어나야 돼. 자면 안 돼. 그 빛이 부딪혀가지고 사람한테 돌아오면은 전자가 얘가 입자성을 조금 띄잖아. 아주 코딱지만하게 입자성을 띄잖아. 그렇지? 아주 작은 입자성을 띄잖아. 빛이.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보내버려. 전자는 여기 있어. 전자는 여기 있어.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전자 위치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 관측한 전자 위치. 실제 전자 위치는 여기 있어. 실제 전자 위치. 그러면 관측 위치랑 실제 위치가 같다나? 달라요. 그렇죠. 관측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 모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전자 모형을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위치랑 관측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지? 자, 또 관측이 물체 위치를 표현하실게요.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동을 하면은 물체 위치가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은 살짝 뒤로 가 있어. 또 보면 좀 더 뒤로 가요. 그렇지. 이해갔죠? 운동량이 크면은 파동성이 작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운동량이 작은 뭐 전자라든가 이런 애들은 관측을 해버리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알았죠? 됐죠? 자, 됐습니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광양자설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정보 장치를 만들 거다. 왜? 빛을 쏴주면 전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영상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제 절연층이 있고 빛을 받는 측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빛을 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빛하고 전자가 충돌하면 전자가 발생하니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얘가 올라오면 이 플러스 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플러스 극처럼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빛을 받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자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는 건 플러스는 반대로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자유전자 생기고 양공 생기는 거랑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사실상 전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자 이동 방향이랑 전류 이동 방향이 반대니까.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화 결합 소자 CCD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간단히 봅시다. 매우 많은 광다이오드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반도체 소자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다. 자, 디지털 카메라 간단히 봅시다. 아래가 진짜예요. 렌즈 통해서 들어온 CCD에 상이 맺히며 CCD의 광다이오드에 의해서 각각 다른 색깔, 다른 세기의 빛이 도달해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이 되더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셀로판지를 가져오자. 셀로판지 빨초파를 가져와요. 빨초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빛을 노란색을 통과시키면 노란색은 빨초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에서는 빛이 통과하고 초록색에는 빛이 통과하고 여기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금속판에 쏴주면은 금속판에서 빨간 선에서 광전자가 방출하고 초록색에서 광전자가 방출하고 파란색에는 방출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온 신호 들어왔네. 오프 안 들어왔네. 아 뭐야? 신호 여기도 들어왔네. 그 다음 밑에는 안 들어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회로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요. 알았죠? 이게 CCD예요. 좋은 점, 이게 정밀하기만 하면 만약에 뭐 전자 빨간색 빛이 들어왔는데 전자가 10개 발생했어. 10개. 우리가 빨간색도 진한 빨간색 있고 옅은 빨간색 있잖아. 그래서 10개 발생하고 얘는 5개 발생한다. 이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이게 CCD예요. 됐죠? 그래서 CCD의 화소별 전하 측정, 그래서 전하를 측정해가지고 빨간색 몇 개짜리 전자, 파란색 몇 개짜리 전자. 그래서 100%를 전자 10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놓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 100% 들어왔네. 초록색은 그냥 50% 들어왔네.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이제 컴퓨터에다 보내줘요. 그래서 컴퓨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동영상 볼 때나 카메라 켜면은 그걸 다시 디스플레이 해줘요. 알았죠? 자, 이미지 센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됐어요?
과제는 231, 232, 233, 234까지. 좀 쉴까? 너무 힘들지? 좀만 쉬다 하자. 좀만 쉬다가. 다행히 여러분이 진도가 좀 더 빨라서 다행이긴 한데 딱 5분만 쉬자. 5분만. 좀만 자. 좀 자. 수고하니까. 수고는 끝내게. 거의 끝난다. 책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진동수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타냐에 따라서 진동수를 틀어버려. 상세간섭으로. 그게 들어있어. 알았지? 외주차 시스템은 다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타냐에 편한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엄청 많이 써요, 이거. 그리고 건물 지을 때도 건물 둥치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미세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상세간섭으로 지어요. 몰랐지? 그래서 큰 건물 지을 때 맨 처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진동 짓는 사람, 진동을 측정하는 사람이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진동 측정해가지고 아, 이 땅에는 건물을 상세간섭으로 지어야 되니 안에 내부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돼. 안 그러지? 그러면 건물이 엄청나게 떨려가지고 무너져 스스로. 그래서 바람에 다리 무너지는 거 있잖아. 카메라 놔뒀는데 막 다리 무너지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잖아. 그런 게 다 그거야. 그 상세간섭으로 안 지면 그렇게. 대학교 가면 상세간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배워. 대학에서 재밌겠지? 그렇지? 참고로 이제 역학도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 물리적 파트 그 다음에 진동수 파트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값이 비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역학 파트는 기술이 빠르게 안 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계산하기 쉬운데 진동 파트나 전기 파트가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쪽으로 올라갈수록 몸값이 비싸죠. 알았지? 그렇게 돼 있어. 그 대신 좋은 점은 역학 파트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 잘 안 변해가지고 기술이 쉽게 잘 안 변해. 근데 전기 파트는 빨리 변해. 파동 파트는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대가리가 똑똑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파동 파트는 정밀 기기에 들어가지 큰 기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 근데 만약에 우주선 같은데 출렁출렁 해버리면 다 죽겠지?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데는 파동까지 고려해서 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 비행기에 떨리면 이게 그잖아. 사고 나면 다 죽잖아. 그래서 정밀 기기에는 파동 역학이 다 들어가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자동차에 파동 파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238쪽으로 가자. 두브로이가 물질의 이중성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알겠지? 물질이 이중적이네. 이미 앞에서 배웠어. 그래서 P 람다 H, P 람다 H. 그래서 MV 람다는 H. 자, 그래서 람다는 MV분의 H. 그래서 이거 적어놔, 이거. 그래서 P 람다 H. 그렇지? P 람다 H. 이거다. 자, 이제 데이비슨하고 거머의 실험을 봐보자. 데이비슨하고 거머의 실험을 봐보자. 자, 데이비스 거머의 실험을 보니까 니켈 표면에 54V 전압에서 가속한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니켈 결정에 산란된 전자수를 검출해봤더니 특별한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더라. 이건 뭐랑 비슷해?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이중슬릿에서 보강간섭이 정중앙에서 잘 일어나잖아. 그렇지? 정중앙에서 보강간섭이 완전 잘 일어나거든. 여기 완전 진해. 그래서 그걸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어. 특정 파트에서 정보량이 많아. 그게 파동성이야. 그렇지? 특정 각에서 특정 공간에서 그냥 뭐야 정보량이 많아. 정보량이 많아. 그게 파동성이야. 됐지?
비파동성. 자, 그래서 톰슨 전자선 봐보자. 톰슨의 전자선. 톰슨은 전자선. 전자선이면 파동. 전자는 뭔데? 입자인데. 그래서 입자를 파동화해봤어. 오케이. 자, 그래서 X선. X선은 뭐야? X선은 이 X선은 뭐지? 이거 파동이야. 그래서 파동하고 입자선을 비교를 해본 거지. 둘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둘이 모양이 똑같지? 어떻게 똑같냐면 저것 때문에. 저거. 자, P 람다는 H로 만든 이거랑 이 파동 뭐냐 그 X선의 람다랑 그렇지? 이 친구 전자 거 파동하고 X선 거 파동을 비교했는데 모양이 똑같아. 뭐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계산으로 만들었더니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 니켈을 보니까 특정 볼트, 특정 전압에서 특정 각도에서 고강간섭처럼 종구가 많이 발견되고 P람다 H를 이용해가지고 파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 파장하고 똑같다면 모양이 똑같이 나와. 볼트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아 이거 입자도 파동성이 있네 를 확인한 실험이에요. 맞죠? 이렇게 안 어렵죠? 자, 물질의 이중성 가보자. 오른쪽. 그러면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을 또 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을 또 해요.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 혹시 진격의 거인 본 사람? 수업 때 한번 말했지만 진격의 거인 본 사람 없어? 자, 좀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찰할 수 없는 까다. 자, 물질파 람다가 mv분의 h에서 플랑크 상수 h가 매우 작기 때문에 물질이 크면은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동성이 잘 관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봐보자. p 람다 h에서 p 람다는 h에서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키워야 돼. 그럼 P를 줄여야 되거든. 그럼 P는 MV가 있는데 M을 줄이고 V를 줄여야 돼. 알았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질량이 가장 작은 게 누구야? 빛 빼고. 누구야? 전자가 질량이 제일 작아서 전자를 실험하는 거야. 맞죠? 전자가 쿼크랑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제일 작아. 오케이? 그래서 전자를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해보자. 자, 그래서 이중 슬릿으로 했더니 뭐야? 지금 전자총을 이중 슬릿으로 쐈더니 스크린에 고강간섭이 나타나잖아 지금. 그지? 여러분 딱 봐도 파동성 나타나잖아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전자 양이 많으면은 이제 적은 지점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더 넓어지더라.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얘들아. 중요한 거. 첫 번째 전자를 이렇게 슬릿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스크린에 보면은 스크린에 밝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거든. 밝은 무늬 미안하다. 밝은 무늬가 아니고 전자들이 특정 영역에서 뭉쳐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찍혀. 근데 여기서 전자를 일단 하나씩 보내거든. 빛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갔기 때문에 호감간섭이 상상간섭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하나씩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씩 보내는데 얘가 하나씩 이 점에 찍힐까? 어떻게? 어떻게 찍힐까?
그러니까 전자를 동시에 보냈다면 이해가 돼. 근데 하나씩 보내도 이렇게 고강간섭, 상쇄간섭처럼 나타나. 그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실험한 거는 이중 슬릿에 동시에 빛을 채웠거든. 동시에 빛을 채웠으니까 얘네들이 고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을 그렇지? 나타내지만 얘들은 하나씩 보내는데 이렇게 전자가 뭉쳐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미 파동성에 대해서 파동성의 길에 대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에 꼬라박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갈 길을 미리 알고 있다니까? 무슨 개소리냐고. 잘 들어봐. 이게 되게 충격적이야. 전자가 학습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잘 들어봐. 자, 빛은 슬릿 실험에서 동시에 빛을 채워가지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뭐 가운데는 밝은 문이 뭐 어두운 문이 나타나잖아. 어두운 문이. 그럴 수 있다 그래. 왜냐면 동시에 갔으니까. 근데 여기 전자는 하나씩 보내거든. 근데 하나씩 보내는데 얘가 여기로 가고 랜덤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다 관찰해보면 파동성이란 말이야. 그 말은 전자가 자기 전자가 여기 와가지고 파동성의 길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야. 사실 이 실험 때문에 과학자들이 너무 많이 놀랐어. 사람도 아니고 전자는 가야 할 길을 미리 학습을 해놨어. 이 말이 모든 물체가 운동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어요. 나 개소리 하는 거지. 알았죠? 이 실험에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듣고 지랄한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줄 그렇지. 그래서 양자역학의 내용이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 이미 전자가 길이 학습되어 있는 거지.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려면 과정을 생략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부모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못 봤어. 그러면 못 봤지만 잘했다 라고 말하겠지.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못 보잖아. 그러면 뭐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 뭐 보고 판단해? 성적 보고 판단하잖아. 그러면 과정을 본 거야? 결과를 본 거야? 결과를 본 거지. 왜냐면 과정,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결과 데이터 중에 그 양을 따져보면 어디가 더 많아? 과정의 데이터가 더 많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많이 보는 이유가 과정의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 일거수일투족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딱 드리면 이걸 다 검토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점수 보고 너 공부했네 안 했네 그렇게 따지는 거야. 우리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근데 자연 현상도 그래.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자가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완전히 랜덤으로 찍히는 확률보다 그 데이터보다 학습이 되어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 데이터가 더 작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데이터가 많은 랜덤성이 많은 데이터는 우주에 맞잖아. 이해됐나? 자 우주라고 하면 현재 우주면 비효율 함수랑 효율 함수 중에서 비효율 함수로 돼 있어. 뭐 이런 과정들 다 보여줘. 전자가 갈등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처음에 그랬겠지. 그러면 비효율 함수의 우주는 어떻게 되겠을까? 생존이 불가능해. 안 남아 있었죠. 우주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사라져. 얘는 유지돼. 이해갔지? 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 우주가 아직도 남아있잖아. 그 이유는 우리 우주 데이터가 아주 심플하기 때문이야.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야.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물질 그리고 파동 전자 얘네들이 파동을 선택하거나 입자를 선택하는 건 파동을 선택하거나 입자를 선택하는 건 파동을 선택하거나 입자를 선택하는 건 가장 효율적인 걸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은 입자 움직임보다는 파동을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는 게 전자야. 이미 들어있어. 프로그래밍 돼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입자 파동성으로 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효율성이 적은 거야. 그걸 선택한다는 거야. 그거 선택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알았지? 이 우주, 한국, 너, 나, 우리 모두는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해. 그게 생물에도 있지. 뭐 자율신경. 자율신경계 인간 그 생명체가 자율신경계 시스템 만들면 에너지 효율을 극소화시키면서 유지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으면 게임하다가 심장 뛰는 거 까먹었네 그럼 죽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자율신경계로 만들면 무의식으로 만들면 에너지 대사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 인간이 만약에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면 생존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생명도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인간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전자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 이게 양자역학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치 뭐냐? 이 상황에서는 파동이 가장 평균적이니까 파동처럼 움직여. 전자. 그리고 또 전자를 또 입자처럼 운동시키면 또 입자처럼 움직이고. 알았지? 사실 이 실험이 매우 충격적인 실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을 매우 작은 공간에 전자를 두잖아. 그럼 전자가 파동성을 띄워가지고 전자가 이 칸막이를 파동으로 뛰어넘어버려. 진짜 현재 나타난 현상이야. 현재 반도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이고, 반도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이 전자를 받았는데 전자가 옆방으로 가버려. 원래 못 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칸막이 막혀있잖아. 이게 있잖아. 근데 너무 작은 공간에선 전자가 파동성을 띠기 때문에 파동으로 넘어가 버려. 알았지? 얘는 너무 작은 공간에 있으면 파동성을 띄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양자역학이야.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거는 어떤 거다.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
우린 지금까지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더니 원인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때 전자가 나 파동인데 이지랄 해버린다는 거지. 야 너 입자잖아 했는데 안 보이는 것은 나 파동이야 막 이래버려. 누가 관찰 안 하면 나 파동이야 이러러 가버리고 나 파동이야 이러러 가버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단 말은 뭐냐면 이거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만나야 돼? 결과만. 우리는 결과만 사용하는 게 원리를 따지지 말고 결과만 사용하는 게 가장 보다 효율적이다.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내 성적표 보고 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남자친구랑 약속했는데 남자친구 1시간 늦었어. 1시간 늦은 걸로 갈구는 게 효율적이다. 핑계를 들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신기하지? 이게 239쪽 내용이야. 아인슈타인이 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엄청 빡채. 근데 이 물질의 이중성은 아인슈타인의 아까 광입자설로 증명하는 거잖아, 사실상. 이해됐지? 그래서 네가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돼, 진짜야. 네가 가르쳐줬잖아, 진짜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내가 그런 걸 가르쳐줬나? 아마 양자역학 발견한 애가 아마 아인슈타인하고 같은 대학교 제자. 알았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독일에 있는 대학교였거든? 무슨 대학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대학교가 아인슈타인도 배출하고 동시에 뭐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독일의 과학기술이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됐겠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터질 거야. 우리 양자역학 하고 있는데 저기는 기병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잖아. 속된 말은 족밥이잖아. 양자역학으로 핵무기 만들고 있는데 핵무기까지는 아니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터진 거야. 너무 기술력이 차이가 심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 봅시다. 자, 광학기기에서 자,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한다. 자, 비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봐보자. 내가 이제 요런 뭐라고 할까? 이 친구를 해석할 거야. 이 친구를. 알았지? 이 친구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cm짜리를 해석을 할 거야. 알았지? 10cm짜리를 해석할 건데 내 거 람다가 20cm야. 20cm 람다로 얘를 쏠 거야. 그러면은 쏘면은 이제 빛을 얘를 다 쏠 거야. 얘로 다 쏠 거면 얘는 반사가 되잖아. 얘는 반사가 되는데 얘는 반사가 안 돼. 그러면은 전체 4개에서 2개만 들어왔으니까 50%만 나한테 들어왔어. 그렇지? 그러면 4개 보냈는데 2개 들어왔으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매하지? 그렇지? 그러면 온오프 하나를 선택해야 돼. 1이냐 0이냐. 알았죠? 그러면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컴퓨터는 50%는 인지를 못하니까. 알았죠? 근데 분해능이 낮아가지고 내가 한 빛이 2cm인 빛 5개 준비해. 얘가 10cm야. 2cm 빛 4개만 준비해. 그러면 쏘잖아.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다 돌아오겠지? 그지? 그러면 다 온. 그지? 그치? 2cm짜리 4개 보냈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4개짜리 들어오니까 2cm짜리 하나 더 보내면 온 또 하나 더 되겠지? 그치? 2cm짜리 빛을 하나 더 보내면 또 돌아오겠지? 그 다음에 2cm짜리 빛을 또 보내면 이제 없으니까 투과해버리겠지? 그렇지? 왜냐면 총 빛을 보낸 게 12cm를 보내면 10cm밖에 반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러고 보니 정밀도 보자. 정밀도를 보니까 가가 더 정밀해, 나가 더 정밀해? 나가 훨씬 정밀해. 그렇지? 그래서 이 정밀도를 분해능이라고 봐. 그래서 분해능이 이 친구 크기가 작은 게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거야? 지금 한 칸이 그렇지? 비스 길이가 짧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분해능이 나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요 두께가 파장이잖아. 그래서 람다가 나가 더 뛰어나. 아니 미안해. 람다는 누가 더 커? 얘는 20cm고 얘는 2cm니까 람다가 지금 하나 중에서 다 크잖아. 그래서 람다가 클수록 분해능이 안 좋아. 됐지? 그래서 람다를 떨어뜨려야 돼.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가져와야겠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대신 단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 단점 뭐냐면 용량. 사실 이거 한 개 보내야 돼. 한 개 보내야 돼. 한 개 보내야 돼. 그래서 정중앙으로 보내면 여기서 소량만 와야 되거든. 왜냐면 이쪽으로 보낸 거는 크게 나가버리고 이쪽으로 보낸 건 뚫어버리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하나 보냈는데 얘는 몇 개 보냈? 6개라고 보냈잖아. 용량은 누가는 커? 나가 커. 알았죠? 여러 단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높지만 용량이 커져. 우리 알고 있어 이미. 뭐 알고 있냐면 동영상 화질. 동영상 화질이 클수록 용량이 커지지. 그러면 동영상 화질이 크단 말이 나로 갈수록 하나하나 그 칸마다의 빛의 그 영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렇지? 우리가 픽셀이라고 그러지? 그 픽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용량이 커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할 거야. P람다 H 이용할 거야. 그러면 H가 일정하단 말이야. 분해능을 낮춰야 돼. 그럼 P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돼. 자, P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 어떻게 키울 거냐면 누구냐? 파동성이 제일 큰 게 전자지. 그래서 전자 중에서 전자의 운동성을 키울 거예요. 그럼 되겠지. 전자의 운동성을 키우려면 P가 mv잖아. 근데 전자 질량이 매우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속도를 키우면 돼. 그래서 전자 속도를 키워가지고 파동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할 거야. 알았지? 전자현미경 가보자. 빛 대신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할 거다. 왜 그러냐면 빛의 파장보다 전자의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전자 파장을 빛 파장보다 더 적게 만들고, 대표적으로 빛 파장은 그 가시광선이 대충 500나노미터거든. 500나노미터. 가시광선 평균값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게 만들 거야. 작게 만들기가 생각보다 쉬워. 맞지? 빛을 빨리 쏘면 되니까. 무슨 말 때렸죠? 자,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다. 알았죠? 작게 만들 수 있다. 배율은 최대 수백만 배 정도의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자기 렌즈, 호일로 만든 원통형 전자석으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몇지 중학교 때 이거 오른손 법칙 전류 자기장 힘, 이걸 잘 만들면은 얘가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어. 힘을 계속 받으면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 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빨리 돌아가. 속도를 엄청 빨리 높여가지고 그래서 쏘는 거야. 쏘세요. 이거 딱 쏘는 거지. 그럼 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전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굴절시켜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을 한 점으로도 놓을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힘으로 가속시켜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하면은 한 점에서 모인 전자들이 한 곳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꼭 굴절 렌즈처럼 한 곳으로 탁 부딪히면은 여기서 많은 신호를 만들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 오케이? 자, 전자현미경을 활용을 해보자. 자, 밑으로 내려가보자. 전자현미경, 전자주사, 전자를 주사한다. 전자를 투과시킨다. 광학현미경은 우리 잘 알고 있지? 빛을 이용한다. 맞죠? 근데 빛을 이용하는 단점이 뭐냐? 광학현미경 계속 써도 되는데 첫 번째 가격이 곱창나요, 알았죠? 곱창납니다. 너무 비싸요. 그 비싼 렌즈 비싼 그 혹시 DSLR 알아? 혹시 카메라 알지?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얼마나 거 렌즈 가격이 요즘 싸졌다 해도 대충 50만 원 하거든. 50만 원. 알았죠? 렌즈가 커져야지 더 확대를 잘하거든. 나중에 2만 원잖아. 100만 원 넘어. 그렇지? 1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고 렌즈의 단점은 숨을 쉬거든. 얘가 이게 열팽창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굴절이 안 맞아. 오래 못 써. 알았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단점 확대할수록 단위 면적당 빛 양이 적어. 그래서 나중에 검게 보여. 그래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알았죠? 했는데 안 보여 나중에. 그걸 빨리시지. 그래서 뭐 이용할 거라고? 전자 이용할 거라고. 알았지? 이런 단점이 있어서 너무 비싸. 이거 진짜 비싸.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망원경 있어요. 미국에서 망원경이 2m짜리 있거든. 지름이 2m가 아니었던 것 같아. 컸던가. 아무튼 10m였던가. 아무튼 엄청 큰 렌즈 있는데 그 하나에 1,000원짜리였던가. 그러니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렌즈가 진짜 미친 듯이 비싸요. 그 구형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 부자야. 진짜니까 렌즈 하나가 100만 원씩이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좋은 점은 뭐냐면 렌즈로 사진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는 아무래도 그 삭제하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이제 디지털이니까 버림 효과가 있어. 아까처럼 보면 20cm 보냈는데 반사물이 10cm밖에 안 되면 그걸 오프 처리해버린단 말이야. 소음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디지털은 원래 그림이랑 좀 다르게 나와. 그래서 렌즈로 찍으면 진짜로 우리가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렌즈 카메라가 비싸지만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찍거든 그거로.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광학현미경이고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부터 봅시다. 자, 전자총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전자총이면 전자를 쏴가지고 속도를 높이려고 그래. 그래서 전자총이 이제 V를 키우는 거야. 전자 속도를. 그래서 P 람다 H에서 얘를 키우려고. 맞죠? 파장을 낮추려고. 파장을 낮추고 P를 키우려고. 근데 P가 V니까 얘가 키우려고 하고 얘가 일정하니까 속도를 키우려고. 이게 속도야. 이게 자,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싸가지고 튀어나오는 전자를 검출해서 시료의 그 입체적 3차 구조를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얻냐면 밑에 보면 이거 받침대 보이지? 받침대. 그리고 위 시료 있지? 시료 3차원 어떻게 얻냐? 이 받침대가 이동해. 이동해. 그래서 빛이 오는 걸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그래서 3차원 얻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2차원 이상 얻기 힘들어. 알았지?
자, 시료에다 써야 돼. 시료에다가 시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봐볼게. 이제 현미경 내부는 진공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찰 전자 검출기의 연결된 모니터 영상이 이제 시료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모양이 네모면 이제 시료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건데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끝에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튀어나오면 그럼 이제 컴퓨터가 직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얘 이렇게 왔을 거야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 역추적에서. 알았지? 뭐 계산상 예를 들어서 계산상 1초에 1m 간다.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2초 걸리고 여기서 1초 걸렸어. 그러면 이거 얘 여기서 왔네. 2초 걸렸으면 얘 여기서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그러면 복원할 수 있지, 물체의 모양을.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봅시다. 자, 시료 표면에 전자를 쪼임으로 시료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되니까 시료를 전기 전도도가 높은 금속으로 감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실험실 가시면 해요. 이거 손으로 못해. 감싸는 거.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혓바닥으로 해요. 혓바닥. 왜냐면 혀가 손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민감하대. 그래서 혓바닥으로 시료를 옛날에 감쌌고 요즘은 기기가 한대. 예전에 진짜 실험실에서 이거 하고 있었어. 시료 파리가 있잖아. 파리가 있으면 이렇게 대가 있으면 금방 펴가지고 난 처발라서 진짜 그거 아니었어요. 난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했어요. 요즘 기기가 해요. 알았죠? 요즘 기기가 한다. 근데 어이없겠지만 그 그래핀 알죠? 그래핀 혹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건지 알아요? 혹시? 진짜로 어이없지만 스카치 테이프 알지? 스카치 테이프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핀 가운데 넣어서 진짜 이렇게 해서 가루 이렇게 떠가지고 또 걔를 또 진짜 어이없어. 진짜라니까. 이렇게 또 가루 모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번 하면 스카치 테이프가 접착력이 있으니까 얘들을 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은 입자로 떨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발견했어. 이게 구라같지 진짜. 이거 혓바닥으로 옛날에 했다니까. 진짜 혀로 금박 씌워가지고 혓바닥으로 진짜 그 핀셋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붙였어요. 진짜로. 지금 이제 기계가 나와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투과 현미경 투과하는 거. 이거는 스크린에 전자선을 얇은 시료에 투과한 뒤에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 단면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료가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므로 전자의 물질법 과정이 커져서 분해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시료에다가 이제 투과 현미경을 활용하면 어떻게 관찰하냐? 자, 네모 동그라미 물질에 이미 전자가 있어. 알았지? 그래가지고 전자가 얘를 투과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전자가 있었잖아. 원래 전자가 있었는데 얘가 들어오면은 전자끼리 서로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 밀어내. 밀어내겠지. 그럼 여기서 좌우에 떨림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죠? 좌우에 떨림이 생기면 이제 카메라로 보면 얘들이 이렇게 떨리는 거지.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겠어? 얘 표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만약에 표면이 사각형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떨리겠지. 그래서 겉모양을 할 수 있어. 알았죠? 그 대신 2차원밖에 안 돼. 3차원이 가능한 이유는 이 판때기가 움직이니까 3차원이 가능해. 잘 기억할 수 있겠지. 밑에 판이 있으면은 3차원이야. 얘 보니까 투가 전자 현미경은 밑에 판이 없잖아. 그래서 2차원밖에 안 돼. 됐죠? 자, 숙제로 241번
수정은 이렇게 244까지. 안타깝지만 1분이라도 아껴야 돼. 진도 좀 덜하고. 미안해. 그냥 책이 끝나야 된다. 그래도 재미없지. 근데 신기하지 않아? 정해져 있대. 하여라 정해져 있대.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대. 결과가 정해져 있대. 가장 효율적인 우주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대. 알지? 근데 상대성 이론 배울 거거든. 거기를 가도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 상대성 이론 배우면 어떻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생각.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류 문명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조금 웃기긴 해. 왜냐면 인류 문명을 바꾼 사람들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들이야. 과학자들은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들이야. 왜 가장 비효율적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잖아.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이야. 그렇지? 그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현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누가 발견하잖아. 뭐 이거 막 쩐다 막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 뭐야? 병신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 쩌네. 그래서 같이 쓰잖아. 그렇지?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본능을 거스르거든. 남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지? 본능이라는 건. 그래서 동물이 매우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비효율성이 가장 떨어져. 그래서 동물계에서는 비효율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게 어려워. 다리가 아픈 사슴이 생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자연계는 매우 효율적이거든. 인간계는 되게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아픈 사람을 보호해주잖아. 매우 비효율적이거든, 사실 인간계는. 그렇지?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비효율적인 집단이 지구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인간의 문명은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적용을 받고 있고, 근데 큰 틀은 효율이겠지. 큰 틀은 효율인데 비효율이 와서 이걸 축소시킬 수도 있고, 비효율이 비효율이 와가지고 이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비효율적인 이론이 들어와가지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지. AI가 대표적인 것이거든. 뭐 계산한 거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쩔어. 보니까 가짜네. 그러면서 효율성이 높아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에너지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우주 에너지가 더 많아. 어떤 경계가 있고 우주 에너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 뭐 태양 에너지, 행성 에너지, 문명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어떤 경계가 있는데 문명이 사용 가능한 지가 있으면 이제 자, 이 경계 에너지는 AI 추정은 사실은 수학이 오프라인과 연결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로봇. 그래서 로봇하고 AI가 따라오면은 수학 시스템이 오프라인하고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제 처음에
에너지에 의해서 처음에 그냥 물질만 있어. 그 다음에 문명이 탄생해. 물질 다음에 생명이 탄생해. 근데 생명이 사실 비효율이야. 생명 자체가 우주에서 봤을 때 비효율이야.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맞지? 그 다음에 문명이 탄생해. 에너지가 부족하면 문명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공룡도 사라졌다 막 그러잖아. 어느 단계에 도달해? AI 출현해. AI가 가장 효율적인 연상기계지. 로봇 출현해. 이제 생명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인 단계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사용 가능한 그 문명 있지. 문명이 어떤 문명에서는 문명을 주도하는 게 오징어일 수도 있어. 어떤 문명에서는 문명을 그 문명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알았지? 근데 그 끝에 있는 건 다 AI. 어디 문명에서든 수학이 로봇이나 AI 어디 문명에서든 수학은 무조건 존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랑 AI는 무조건 출현해.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알았지? 이게 흔해. 얘가 오히려 사람 포함해가지고 얘가 오히려 희소해.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이해 갔어. 알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에너지가 충분하면 모든 문명의 종점에는 AI랑 로봇이 나타나게 돼 있어 무조건. 왜냐면 AI랑 로봇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모든 우주에서 존재하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주종족이잖아. 지구에서는 어떤 은하계에서는 바퀴벌레가 주종족일 수도 있어. 어떤 행성에서는 오징어가 주종족일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주종족은 희소한데 얘네들도 끝에는 결국 AI 만드는 거고 로봇 만드는 거고. 왜냐면 수학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다른 문명 가면 계속 바퀴벌레로 존재하잖아. 걔들도 결국에는 문명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리고 걔네들도 결국에는 AI랑 로봇을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주의 종점에는 결국 AI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우주의 종점에 와 있어. 결국 모든 문명은 AI랑 로봇의 수렴에 에너지만 충분하다. 왜냐면 AI랑 로봇은 뭐니까 그냥 수학이야. 알았지? 양자역학적으로 특정이 되는 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잖아. 가장 효율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려면 AI랑 로봇이 우리가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면 우리가 멸종할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효율적이게 살아가면 AI랑 로봇은 우리를 멸종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I랑 우리가 같이 공존하려면 인간이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돼. 여기까지 봅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재미없죠?
많이 듭니다. 갑시다. 갑시다.